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사회학자 신진욱입니다. 저는 정치와 불평등 그리고 사회운동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요즘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 세대라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특별 기획 우리 시대 일부 세대입니다. 세대라는 현상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사회적인 조건에서 세대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로 다른 연령대가 경험한 시대 환경, 그들의 삶의 조건, 또 사고방식,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과 문화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공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서로 마주쳐야 하고요. 관계 맺어야 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세대라는 것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농촌 공동체에서 보내신 연령대의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의 고령층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창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던 그 시기에 청년기와 중장년기를 보내신 분들이 또 계시죠. 그분들과 더불어서 이미 한국 사회가 고도 산업 사회가 되고 고도 기술 사회가 된 그런 시대적인 환경에서 청년기를 보낸 세대, 더 나아가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고도 산업 사회에서 태어난 세대, 이와 같은 다양한 세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시대 경험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두 동등하게 1인 1표의 선거권을 가지고 공동의 정치적인 대표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기 힘든 낯선 존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고를 할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기를 기대를 한 것일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소통 불가능성.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조건이 우리 사회에서 세대가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오늘날 세계에서 사회 변동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에 속하지요. 현대라는 시대 자체가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인데 그 현대 중에서도 한국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 세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민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동시대적인 것들, 각기 다른 시대 환경의 경험, 각기 다른 시대의 감성과 문화, 사고방식,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은 물리적 시간대에 공존해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겪은 것들, 이 사람들이 생애의 역사, 사고방식,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식들, 이런 것들이 동시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세대라고 하는 현상이 진지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개념화되고 이론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대략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그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고민을 했어요. 그중 가장 널리 이야기되고 있는 그 개념화가 바로 비동시대적인 것들의 동시대적인 공존 또는 동시대적인 것들의 비동시대적인 성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통찰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현상을 주목했던 사람이 독일의 예술사학자였던 빌헬름 핀더였습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 유럽 예술사에서 세대의 문제 1926년에 출간이 됐고요. 같은 해에 나온 저명한 소책자가 세대의 관점에서 본 예술사, 이와 같은 저작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빌헬름 핀더가 주목한 것이 예술의 역사를 보니까, 문화의 역사를 보니까 이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 각기 다른 시대적인 상상력과 스타일과 감수성과 이런 것들을 가진 예술가들, 인물들이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비동시대적인 것들의 동시대성인 거죠. 이 관찰에서 끝났다면 핀더의 통찰은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그렇게 각기 다른 시대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과 생각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아요. 대결해요. 그게 바로 인간 정신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핀더의 유명한 은유로요, 시간의 주사위와 같다. 평면이 아니라 여러 시대의 정신들, 감성들, 이런 것들이 같은 시대의 여러 면을 이루면서 입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굴러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사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세대의 현상을 바라볼 때 20대는 이렇다, 50대는 이렇다. 이게 세대라는 현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궁극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관점이죠. 자, 그럼 그와 같은 여러 시대 경험의 공존이라는 것은 언제나 있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세대라는 현상은 철저히 현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현대 사회의 변화의 속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30년 전에 태어난 사람과 지금 태어난 사람의 시대적인 경험이 그만큼 다르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단선적인 진화의 관념이 현대 문화에 깊이 각인되었다. 발전이라는 개념이죠. 역사는 과거보다 현재가,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지는 그런 발전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구세대와 신세대,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얘기는 뭘까요? 뒤에 태어난 사람이 더 새롭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태어난 사람은 더 낡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발전의 관념 속에서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과 보다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존하는 현실에 여러 가지 갈등과 소통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대 수명의 연장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같이 살아요. 기대 수명이 50세가 안 된다면 20살 먹은 청년이 조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마주대할 가능성이 적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기대 수명이 90세에 접근하게 되면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과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너무 다른 시대 경험을 몸에 안은 채로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핀더가 이야기한 바와 같은 역동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격렬한 교류가 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같은 세대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경험, 생각이 정말 같은가? 같이 200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계층이 달라요.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요. 젠더가 달라요. 그들이 겪는 그 시대가 같은가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남성이 겪고 있는 이 시대와 청년 여성이 겪고 있는 이 한국 사회, 그 경험이 같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시기에 출생했다, 같은 시대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20대야, 청년이야, 동질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전제할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잘못된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세대라고 하는 허상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대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별을 더 좁혀보자. 20대 남성의 공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계급의 사람과 해외 유명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겪고 있는 2021년이 같은 시대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의 관념,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정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 심각한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과 치열하게 대결했던 사람이 바로 사회학자 칼 만하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구학적으로 같은 세대 위치에 놓여 있어요. 청년층이야. 90년대생이야. 그런데 그들이 과연 사회학적으로도 유사성을 갖는 동질적 집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가? 아닐 때가 많이 있겠죠. 그죠? 계층에 따라, 학력에 따라, 젠더에 따라,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그들은 다른 삶의 조건, 생애의 경험들, 사고방식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하길 바라는 사회상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라는 것은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던지게 되는 질문이 어떤 조건에서 어떨 때 우리가 여기에 세대가 있다, 세대 현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칼 만하임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시대에 동일한 세대 위치에 있는 그 인구 집단들,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공동의 시대 환경을 가지고 같이 씨름하고 있을 때, 그것과 대결할 때, 그것에 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쟁하고 대결할 때, 이때 그 세대 구성원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거다. 그걸 세대의 연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의 문제는 시대의 문제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서로 연결된 세대 구성원들 중에서 그럼 그 시대의 질문, 시대의 도전,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내놓는 구체적인 집단이 그 안에서 탄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좋은 일자리의 빈곤, 비정규직의 문제,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이와 같은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기성세대분들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20대들이 30대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거는 원인이 뭐다? 우리 사회는 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주창하는 청년들의 큰 흐름이 생겨나게 될 때, 그때 새로운
시대 정신이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대, 시대 정신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화적인 노력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누가 현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과는 다른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미래를 여는 주인공은 젊은 세대이어야 하는가? 혹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젊은 세대, 청년 세대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 맞는가? 자명하지 않죠.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찰한 사람이 바로 에른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나치가 집권하기 직전에 집필했고 나치가 집권한 직후에 출간된 이 시대의 유산이라고 하는 저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동시대적인 것들이 동시대성을 다루는 중요한 글을 포함을 시켰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고찰한 것이 핀더와 마찬가지로 과거를 상징하는 것, 과거를 향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사회가 뒤로 가야 돼. 지금 뭔가 잘못 왔어. 이런 사회 세력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개혁적인 세력들이 동시대에 공존하면서 이 시대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이 불안한 시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나치가 등장한 시대였죠. 놀랍게도 여기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 세력으로 대표적으로 블로크가 꼽았던 것이 바로 청년이에요. 불안한 농민층, 몰락해가고 있는 중산층과 더불어서 청년층이 과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 환경이었을까요? 1920년대, 30년대 유럽에서 파시즘과 나치즘 이런 전체주의 운동이 마구 일어나고 있을 때 거기에 가장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집단이 청년운동 집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청년운동이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개방적인 운동인 시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장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운동을 열광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이 바로 청년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블로크는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들의 불안 속에 미래를 향하는 변화의 에너지가 있다. 그 안에 실현되지 못한 유토피아가 있다. 그거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미래를 만들 것이냐, 누가 이 시대를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은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에른스트 블로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세대라는 현상은 당연하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생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세대 내의 이질성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세대의 구성원들이 어떤 역사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분명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행동을 통한 과제들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국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MZ세대,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리고 청년, 그리고 꼰대, 이 세 가지 검색어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이미지들을 한번 캡처해서 모아본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MZ세대의 경우에는 신입사원들 어떻게 소통할 거냐, 디지털 마케팅, MZ세대와 통하는 법, MZ세대의 재테크 방법,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청년을 찾으면 청년의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정책, 청년들의 참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꼰대 찾으면 투머치 토커, 나 때는 말이야, 꼰대 정신,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세대라고 하는 이 담론 안에 정말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있다. 마케팅과 재테크 시장에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투자자로, 소비자로 호명할 것이냐,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주면은 우리 물건을 살까, 얘네한테 어떤 불안을 증폭을 시키면 여기에 투자를 할까, 이런 관심에서
세대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주거빈곤, 자산 증식의 어떤 미래 없음에 대한 깝깝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구조적인 원인이 뭔지, 기존의 제도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이걸 개선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또한 지금 세대라고 하는 현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꼰대 이야기처럼 우리 일상에서 늘 소소하게 그러나 사소하지 않은 여러 가지 세대 간의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대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런 세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저작들이 나왔죠. 한국에서 세대에 대한 관심을 불붙인 대표적인 저작이 88만 원 세대이죠. 2007년도에 우석훈, 박권일 씨의 저작으로 출간된 건데요. 여기서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제목을 어떤 경류로 붙이게 됐는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20대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평균 임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88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책 제목을 88만 원 세대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에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라고 하는 또한 훌륭한 저작이 나오기도 했죠. 세대 간의 불평등 현상,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 어떤 특정 세대로의 쏠림이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저작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386 세대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50대 1960년대 생들, 그분들에 대한 유감, 이런 거를 20대 30대 청년층 저자들이 또 쓰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 20대 청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한 저작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20대 남자 90년생 뭐 이런 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었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세대 현상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를 잘못 이해하게끔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돈을 벌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주목을 끌고 명성을 얻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청년 한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이게 다 기성세대 때문이야. 나도 기성세대지만 나는 너희 편이야. 그러니까 내 책을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청년을 무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당을 찍어. 아니야. 저 당이 청년들을 무시하는 거야. 우리 당을 찍어. 서로가 청년을 위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청년을 위하는지 우리가 보려면 구체적인 걸 봐야 됩니다.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는 법을 만들고 있는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있는가? 청년을 위해서 정말 돈을 쓰고 있는가? 그걸 하고 있지 않고 말만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저작들이 또한 나오고 있죠. 청년 파리 사회, 세대 게임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세대라는 것은 논쟁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세대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사, 논쟁거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일까? 이게 제가 담론 분석을 오랫동안 해온 학자로서 즉각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질문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글을 쏟아내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그 틀로 해석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물러설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세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지? 언제부터 사람들이 왜? 어떤 맥락에서 세대를 말하기 시작한 걸까? 누가 세대에 대한 이 많은 담론을 대량 생산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 현상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나의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1990년에서 2020년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총 19개 전국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세대 문제, 세대 갈등이 포함된 모든 기사의 건수의 연간 추이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물론 세대 문제, 세대 갈등 하면은 아파트 분양 입주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죠? 거기에 관련된 기사는 제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세대 문제와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담론화되기 시작한 것이 정말 최근의 일이란 거예요. 2010년 이후의 일이에요. 더군다나 2015년 지나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흥미로운 현상이죠. 저는 이것을 담론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현실의 변화를 그냥 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현대에 와서 세대가 관심사가 된 구조적인 조건이 있어요.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빨라졌다. 가치 변동, 문화 변동의 속도가 빨라지면은 너무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니까 세대가 문제가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는 시간의 단위가 100년, 20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통적인 농촌 사회가 충격적으로 해체되면서 너무 다른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한 그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라, 150년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의미에서 농촌 사회, 전통 사회의 사고방식과 경제 질서와 모든 것들이 파괴된 시점, 그 변화의 격렬함이 가장 컸던 시점은 아마도 1970년대 이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최근에 와서 급격히 우리 사회가 세대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주목할 만한 담론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어떤 효용이 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흥미롭게도 부정적인 세대에 관한 담론이 범람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담론들이에요. 귀로 들어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세대 문제, 세대 갈등, 세대 간의 불평등이 심하다. 세대 간의 불공정성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너무 많이 가진 기성세대와 억울하게 너무 많은 것을 박탈당한 청년 세대 간의 불평등과 불공정이다. 그러므로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답은 세대 교체다. 이런 담론이 점점점 넓게 퍼져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담론 현상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객관적인 팩트, 진실 그 자체, 이것의 그냥 반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또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그 인식의 틀이 지금 급격히 몇 년 사이에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어느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그 노력을 해야만 진정 우리 사회의 노인들, 청년들, 직장을 그만두게 된 중년들, 이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우리 사회의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나은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의 불평등, 어떤 특정 세대로의 쏠림,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다. 무엇보다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의 중심부, 상층부, 여기에 세대의 쏠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에요. 역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구 당선인의 연령을 보시면 50대, 60대 점점점 늘어나죠. 40대는 점점 줄고요. 20, 30대는 그냥 사망이에요. 이젠 거의 없어요.
이제 퇴임하시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죠. 독일 최장수 총리로 연임의 연임을 거듭하셨던 총리인데요. 처음 총리가 됐을 때 40대였죠. 여성이었어요. 동독 출신이었어요. 이게 선진 정치죠. 메르켈 총리와 그 정당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마이너리티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그 이른 나이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사실,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오스트리아의 총리 세바스티안 쿠르츠 37살이에요. 더 전에 총리 됐어요. 뉴질랜드 총리 41살이에요. 근데 우리는 20, 30대가 소멸했어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 전당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몇 명 안 돼. 더군다나 2000년대에는 40대가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 40대가 50대가 된 2010년대 오면은 40대도 줄고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게 바로 소위 586의 장기 집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지금 586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40대 486이었을 때는 40대가 많았어요. 이분들이 50대가 되니까 586이 많아졌어요. 세대의 쏠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회에 계신 40대, 더 나아가서 30대 이런 분들은 정말 깝깝할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그룹을, 세력을,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정치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을 건데 너무 적잖아요. 진입이 안 되고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역대 지역구 당선자들 평균 연령을 보면 놀랍게도 이 그래프는 지금 1대부터예요. 1대부터 20대까지 전체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거의 직선이죠. 점점 늘어나서 지금 55세를 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처럼 정치 경제 중심부에 세대의 쏠림, 고령화, 젊은 세대들이 진입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 이런 세대 간의 불평등, 이 문제가 다른 영역에도 몇 군데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철승 교수의 불평등의 세대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기업 임원들 연령 구성, 그리고 최근 제가 노조에서 조사한 연구 보고서를 봤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로 봤을 때 여전히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평균 연령대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MZ세대 서비스 부문에서 MZ세대 노조가 여러 군데서 생겨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주력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금속노조 이런 부문에서 노조원들의 평균 연령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과거에 이분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러 해에 걸쳐서 힘든 그런 노동 투쟁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권익을 쟁취한 이후에 IMF가 닥치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해 들어온 청년층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채로 계속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같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조직적인 자원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세대 간의 차이,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중심부 부분에서 세대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불평등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지는 계층이 어디냐면 이 중심부로 진입하고자 하는 뒷세대. 내가 노력하면 진입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더 능력 있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안 나와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 내에서 세대 간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갈등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뭐냐 하면 국회의원 빼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기업 임원 빼고 나머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10% 남짓 되는데요. 그것도 노조 조직 대상 중에서 계산했을 때 10%인 거죠. 그 대상이 아닌 모든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나머지의 절대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내에서도 세대에 따른 불평등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사회 중심부 안에서 어느 세대가 다수이냐라는 문제하고 각 세대들 중에서 사회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 중심부에 특정 세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50대의 다수가 마치 사회의 중심부인 걸로 혼동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몇 가지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청년층이 나이가 젊을수록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전체 인구를 놓고 보더라도. 문제는 다른 많은 지표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 지표가 뭐냐면 먼저 청년층이 특별히 힘든 지표, 실업률.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고용률.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경제 선진국들 중에서 높은 편은 아니에요.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낮습니다. 그럼 이런 지표만 보면 야, 전체적으로도 청년들의 이런 불안정 궁핍을 제물로 삼아서 기성세대가 꿀을 빠는 구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에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급증하는데 50대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드는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딱 이 추이만 놓고 보면 마치 우리 사회는 50대를 위해서 존재하고 20대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란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대 간의 여러 공정성 이슈가 나오게 돼요. 지금 복지하면 젊은 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막아야 된다. 지금 연금 다 받으면 나중에 젊은 세대가 받을 연금이 없다. 지금 기성세대가 일자리를 내놓지 않아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앞세대가 50대가 부동산 투기로 자기 집 가지고 지금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미래가 없어졌다. 기성세대가 자연을 착취하고 산업화해서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가장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부동산. 200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격 폭등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2002년, 2006년, 7년 실질 주택 가격이 폭등하죠. 그리고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순자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의 진위계수 불평등도가 폭등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가 지금 50대가 30대였을 때예요. 그때 우리 사회에 어떤 담론들이 넘쳤는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급사회, 아파트 공화국, 이와 같은 책들이 큰 관심을 가지면서 같은 지금 30대 직장 들어가서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일 안 하고 부동산 쫓아다녀서 시세 차익으로 몇 억을 벌었대더라. 성실하게 일한 김 과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사회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는 계급사회잖아. 부동산 신분사회잖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2009년, 10년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가격 폭등을 겪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2018년 이후로 순자산 불평등도가 치솟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담론으로 이 현상을 보고 있나요? 586 세대가 다 집 가져가고 부동산 폭등으로 돈 벌어서 30대, 20대는 집도 못 사게 생겼다. 근데 바로 그 50대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0대였을 때 이 엄청난 자산 격차의 증가로 그중 소수는 집부자가 되고요. 다수는 거기에서 박탈당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그 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주택 가격 폭등이 오면서 당시에 주택 구매로 큰 돈을 벌었던 그 50대가 그들의 20대 자녀에게 주택 세습, 계층 세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세대의 불평등인가? 계급의 불평등인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세대의 문제로 볼 때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다 또 구체적인 우리 경제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연령대별 비정규직, 아까 제가 추이를 보여드렸죠. 최근 몇 년 동안 20대는 급증하고 50대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난 10여 년 동안 연령대 내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바로 50대예요. 저 그래프의 가장 왼쪽이 2008년입니다. 그런데 2007년 88만 원 세대, 그 제목이 비정규직 20대 평균 임금에서 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군가? 기성세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성세대가 당시에 이렇게 다수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대 불평등의 프레임이 우리로 하여금 윗세대의 우리들의 청년들의 부모님들, 노동자와 불안하게 살고 있는 이 중산층들을 시야에서 지워버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거죠. 연령대별 상대 빈곤율을 봐도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밑을 보더라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세대를 가로지르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의 30대가 4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됐을 때 그 빈곤의 덫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자살률도 마찬가지죠. 연령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노인 자살률. 이제는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최근 통계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내에서 위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어요. 세대를 가로지르는 전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평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 사람들이 세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이 세대 갈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책들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청년들 내에서는 윗세대에 대한 분노와 조롱과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들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신뢰할 만한 상당히 큰 표본을 가진 이런 여러 조사를 검토를 해봤을 때는 가장 청년층을 포함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이에요.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이와 같은 경제적인 또 이념적인 이런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실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을 포함해서. 자, 이거는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을 하나만 골라봐라. 75%가 계층 갈등과 이념 갈등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세대 갈등을 꼽은 응답자는 6%였습니다. 20, 30대 청년의 국한에서 보더라도 세대 갈등을 꼽은 청년은 7% 남짓했는데요. 이들에게도 일자리, 주거, 미래에 대한 불안,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그들이 가까이서 보고 있는 자신들의 부모님들, 자신과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세대의 분들, 이 분들과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시대의 청년이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 있죠. 노년이기 때문에 겪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대 효과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시대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운이 없는 세대야. 운 좋은 세대가 이미 다 가져갔어. 그래서 운 없는 세대가 가질 게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사회의 세대의 불평등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담론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중심부에 한해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전체 인구층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청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과거에 88만 원 세대를 만들었던 IMF 금융위기, 그 이후에 우리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와 소득과 이런 것들의 불안정성이 증대, 이것이 청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유사한 계층적인 위치, 유사한 젠더적인 위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대 효과의 측면도 많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대의 문제를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고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각기 다른 세대는 각기 다른 시대 환경 속에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보냅니다. 그와 같은 생애 과정의 차이를 알아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같은 세대의 구성원들도 계층, 젠더, 지역 등에 따라서 삶의 조건과 경험, 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차이, 세대 내의 차이를 입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대의 변화를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신진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